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전쟁이 비교적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의견이 충돌이 난다면 종전 협상 내지는 강화 협정까지는 아주 지난 젤렌스키가 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신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오늘 모신 분은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점점 그 관심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원도 상당히 축소한다. 근데 그에 반해서 뭐 그린란드니 뭐 또 베네수엘라니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아메리카 대륙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이 이제는 아메리카는 꽉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한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이 자기 정책을 얘기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견제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력을 다 모아서 중국을 주저앉히는데 전념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중국과는 뭐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서로 뭐랄까 적당선에서 절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흔히 서방구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이 남북 그 중미 요쪽 지역을 확실히 미국의 세력권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는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이 지금 아주 가시화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견제가 아니라 옛날에 그 미국이 19세기까지 추진했던 그 먼로 독트린을 21세기에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름으로 구현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미중 패권 전쟁 이거에 대한 개념도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물론 그 앞날을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자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유출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뭐 천하삼분지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는 어떤 중국의 패권을 적정선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럽은 그 러시아와 그 서유럽이 서로 각축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쪽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나가고 반면에 그 미국이 지금까지 자기의 앞마당으로 생각해온 이 서방구죠. 여기는 확실히 챙기고 어떤 세력도 여기에 그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도 이제 뭔가 자꾸 빨리 마무리 지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영토를 주더라도 이제 끝내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나 봐요. 예.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안에서 그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조금 그 세분화해서 지금 동부는 격전지고요. 근데 원래 그 우크라이나 동부는 원래 친러시아 성향이 강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서부는 상당히 친서방, 반러시아 성향이 강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20세기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은 폴란드의 영토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련이나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했던 적이 상당히 짧아서 서방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중부는 그 중간 지대일 텐데요. 그래서 영토를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뭐 옥쇄를 각오하자. 그러니까 이런 그 의견이 그 우크라이나 서부에 강한 것이 사실인데 이 중부 지역은 사실은 뭐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당장 겨울을 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우크라이나의 앞날을 도모하자면 이 정도 선에서 영토를 내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끝내는 게 낫다라는 어떤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부와 서부의 어떤 뭐랄까 나름대로의 어떤 각축전이 벌어질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부에서 더 많은 의견, 즉
이게 억울하고 분하지만 영토를 내주고 평화를 가져오는 게 더 낫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 또 미국의 지원도 점점 축소되고 이제 끊어져가는 상황이고요. 예. 그때 예전에는 처음에 그 서유럽 국가들이 그럴 때는 뭔가 좀 더 자신들이 크게 도와줄 것처럼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예. 병력 그 투입 이런 것도 좀 주저한다면서요. 예, 일단 그 서유럽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요. 이 세 나라 다 그 경제가 워낙 안 좋고요. 정치적으로도 현 집권 세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영국 개혁당이라고 하나요? 원래 영국이 그 전통적으로 가장 이게 전통 깊고 모범적인 양당제 국가였었는데 그렇죠. 노동당과 그 보수당이 요새 한꺼번에 그 세를 잇고 영국 개혁당이라고 하나요? 정말로 새로운 당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새몰이를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어떤 거기도 그 선거가 있을 텐데 거기서 아마 영국 개혁당이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권하고 있는 노동당 정부도 흔들린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인기가 바닥이죠. 그렇죠. 그 독일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고요. 독일 대한당이 아주 강력한 기세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코가 석자라고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에 전력 투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 세 나라 집권 그러니까 실권자들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서 이 향후에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를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협의를 해서 이 뭐랄까요? 평화 유지군이라고 하는 형태로 미군이 들어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협정을 했는데 그 협정의 결과물이 상당히 좀 보니까 좀 어떻게 말하면은 그 웃음이 나올 정도랄까. 이게 왜냐하면 의향서란 표현을 썼어요. 협정서라든지 협약서가 아니라 의향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협정이나 어떤 협약이라고 하는 좀 더 구성력 있는 형태의 문서가 나와도 사실은 뒤에 엎어지기 마련인데 의향서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그 구속력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의향서를 발표할 때 이 네 나라 정상이 또 웃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과연 이 뭐랄까요 그 협정이 과연 그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 불안감은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까지 나온 뉴스들 보면은 영토를 주면서 전쟁을 끝내면은 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예. 세력에게 젤렌스키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그 시나리오가 아예 그 현실성이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워낙 그 우크라이나에서 극우 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이 정치권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선거를 하죠. 총선을 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런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얻는 득표율은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그 득표율에 걸맞지 않게 강력한 힘을 이 군부와 아니면 이 정치권에서 이들이 행사해 왔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사실은 저기 젤렌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때 그 같이 그 대권 경쟁을 벌였던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경 민족주의 대표자였는데 네. 당연히 이게 선거에서 그 떨어지고 젤렌스키가 됐는데 그때 조금 도발적으로 쉽게 시체말로 하자면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 정치 신인으로서 자기의 권력 기반이 없으니까 자기를 어떤 그 뒷받침해줄 정치 세력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었습니다. 네. 전쟁을 하니까 이게 더더욱 더 강해졌고 그래서 아마 그 뭐랄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의 공약을 사실 그 뒤집고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요구하는 영토 활양을 인정하지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 공격에 시달릴 것이고 심지어는 뭐 암살 위협까지 받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평화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까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하면 다시 대통령 출마할 것이다 뭐 예, 선거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냥 바로 도망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전체 의견 일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젤렌스키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권력 의지를 그 앞세워서 재출마를 하더라도 사실은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은 듯하고요. 설사 그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안정적인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그 민족주의 세력, 이 푸틴 대통령이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명분도 그런 세력을 뭐 거의 뭐 네오나치라고 하나요? 네오나치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이 과연 푸틴의 주장대로 그렇게 강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이 강경한 목소리가 득세하기 마련인데 그런 현상이 우크라이나에 나타나서 사실은 그 네오나치라고 칭해야 될지 아니면 강경 민족주의라고 칭해야 될지 어쨌든 간에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 처음엔 뉴스들이 나왔을 때는 약간 좀 음모론으로 좀 치부했던 그 여론이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다 이래 믿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게 그 제가 어떤 그 요청을 받아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설명할 때 이 그 네오나치 세력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들이 추구하는 바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할 때 한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요. 확실한 것은 20세기 그 초반과 중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그 민족주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사실은 뭐랄까요 아주 주목할 만한 정치 세력은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리고 예전에 2차 세계 대전 때 쉽게 말하면 나치의 부역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갔던 그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그 고립되고 아니면 이 뭐랄까요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 소련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을 품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개발했는데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좀 뭐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1991년에 우크라이나가 그 독립국가가 됐을 때 그때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발되었던 강경 민족주의 이론이 쉽게 말하면 다시 수출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그 세력을 키운 겁니다. 네. 그래 이것을 보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엄청나게 어떻게 뭐랄까요 어떤 분노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세력을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그 러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그 모든 계획이 어그러진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반감을 지녔는데 결국 그것이 바로 2022년 전쟁으로까지 비화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영토 문제도 영토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안전 보장에 대한 어떤 확약이 있어야지만 또 이게 또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가입한 만큼의 어떤 서방의 어떤 안전 보장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안들이 나왔을 때 푸틴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 2022년에 일어난 이 전쟁의 그 발생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제 경우에는 근데 뭐니 해도 결국 이것은 그것이 실상이든 아니든 간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위기 의식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결국 이 침공을 한 것인데요. 달리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영토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이 다음에 있을 어떤 그 휴전 협상, 강화 협상에서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의 향후
국가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놓고 그 경론이 벌어지고 쉽게 말하면 밀당이 이뤄질 텐데 제가 볼 때는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나토군이 서방의 군대가 들어온 곳을 막고자 함이 전쟁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뭐 평화 유지 군이든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그런 형태의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푸틴은 원칙이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안전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약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쉽게 말하면 군사력이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 때 또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켜줄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서방의 어떤 평화 유지군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시 원점 회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사정이고 결국은 영토 문제도 영토 문제지만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군대가 진주하느냐, 내지는 주둔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고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전쟁이 비교적 쉽게 끝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의견이 충돌이 난다면 전투는 끝날지 몰라도 종전 협상 내지는 강화 협정까지는 아주 지난한 앞길이 가시밭길이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푸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계속 몰아붙이겠다 예. 이런 전략이라면 우크라이나는 역시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얻을 때까지 우리도 버티겠다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버틸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전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2023년 이후로 2024년, 25년 전선의 이동만 놓고 보면 이게 교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지금 최근 몇 달간 더 빠르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여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선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태에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할까요? 흔히 하는 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를 계속 늦추면서 계엄령 상태에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바이든 행정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죠. 트럼프가 들어선 다음에 결국은 서방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하라는 쪽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될 텐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젤렌스키가 이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뭐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거의 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 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예, 이게 또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젤렌스키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혐오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안 좋아하고 당연히 그런 당연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젤렌스키가 알게 모르게 이 국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여당 세력을 엄청나게 탄압을 해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이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아니면은 워낙 세력 기반이 뭐랄까 약하고 그 다음에 강경 민족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건한 반대 세력이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야당들이 있는데 이들을
엄청나게 그 탄압을 하고 재갈을 물리고 해왔기 때문에 그들도 젤렌스키에 대한 감정이 워낙 안 좋아서 그나마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야당 세력과 일정 정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남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상황이 가능할 텐데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신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뭐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게 뭐 루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젤렌스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래서 그게 참 뭐랄까요? 어느 쪽으로 가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고 그나마 남아 있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과거에 좀 그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밑에서 같이 일을 했던 예를 들면 뭐 저기 갑자기 영국으로 갔던 사람이 있는데 잘루지니 네. 잘루지니 이런 그 대한 그 세력과 적절한 그 타협을 시도하는 방법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잘루지니가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것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좀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게 그 얘기는 그 잘루지니 그쪽도 이쪽 민족 세력 강경 민족 예, 세력과 예. 손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다음이 또 복잡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그래서 진짜 영토를 주면서까지 그 휴전을 할 것이냐 예. 정권이 붕괴될 것이냐 죽을 예. 것이냐 망명할 것이냐 지금 젤렌스키 입장은 진짜 사면초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지난 4년 동안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몇 번 그 뭐랄까요 좀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이 푸틴과 그 어떤 그 타협을 할 계제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푸틴의 요구가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협상이 깨지고 다시 전쟁을 지속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그때 양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일 텐데 그때 상황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사실은 그 계속 이게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양보라는 표현인지 이상하지만 어째 그때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대응하는 정책을 피했는데 그때 한 그런 기회가 한 서너 번 있었거든요. 지금 상태를 놓고 보자면 차라리 그때 네.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회한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것은 지나놓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고 그렇죠. 젤렌스키로서는 정말로 힘든 그 외줄타기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세계적으로 영웅 대접을 좀 받았었잖아요. 예, 지금은 예. 이제 생각하면 이 골칫덩어리 막 천덕꾸러기 같은 예, 어떤 예. 분위기인 것 같고 예. 미국서부터 지원 안 해줘 뭐 이러면서 예. 사실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뭐 그 본인이 뭐 그 연예인이기도 했고 그게 뭐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그런 기분에 젖어 있던 상황도 돼 있는 것이고 그 정신적인 어떤 압박을 4년 넘게 받다 보면 이게 그 심시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그 정치 그 지지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그 정치 기반 세력과 그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얹혀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비운이 결국 오늘날 젤렌스키의 어떤 모습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젤렌스키가 완전히 그 진퇴양난 코너에 몰려 있다. 예. 이대로 가면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젤렌스키를 조롱을 하냐면요. 현 푸틴 행정부나 그 측근들이요. 젤렌스키가 협상을 하겠다고 나와도 쉽게 말하면 그 대표로서 인정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젤렌스키와 그 푸틴이 만나서 국가 정상으로서 어떤 그 협정 문서에 도장을 찍어도 그 순간 쉽게 말하면 젤렌스키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쉽게 말하면 날아가 버리고 가지고 정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붕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푸틴이 찍었던 이 협정 문서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젤렌스키 네가 결국 무너지거나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설 새 정부와. 권력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낫다 이런 말을 공고원에게 하는 상황이죠. 그냥 이미 너는 아웃이다, 끝났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거네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예.